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죠? 야, 이거, 노이즈가 조금 심할 겁니다. 아직도 해결 못했어요. 해결 방법은 알았는데, 돈이 들어가요. 한 18만원쯤 들어가는 건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없이 팔아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몰라요. 언젠가 해결하겠죠? 돈이 그 외장형 사운드 카드를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달아야 되는 거라. 그 컴퓨터에다 지랄 맞게 선풍기들을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그런가. 그 3.5 스테레오 잭으로 인해서 이 음성이 오고 가면서 생각보다 간섭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노이즈 때문에 강의 못 듣고 뭐 그럴 거면 공부를 안 하겠다는 소리니까 저는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쌤이 원래는 지금 주말에 그 반별로 못 나간 반들 때문에 복습 영상을 찍어주려고 했는데요. 프린트 파일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화면에 이걸 지금 못 띄워요. 그 프린트가 없어요, 제가. 저도 집에 컴퓨터가 옛날 컴퓨터가 아니라 그 새로 바꾼 컴퓨터여가지고 자료들이 전부 다 외장하드에 들어가 있는데 그 외장하드를 안 가져왔어요. 아,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뭐 토요일은 출장 가느라 못했고요. 일요일날 오늘 해보려고 찾는데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놀까 하다가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예습 동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뭐 그렇게 많이 찾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 뭐 5반 친구들은 좀 미안하긴 한데 5반 친구들이 아마 진도를 좀 못 나갔고 4반도 못 나갔나? 뭐 하여튼 못 나간 반들이 몇몇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예습을 먼저 할게요. 사실 이제부터 이거는 내일 다시 말해 11월 4일 월요일부터 이제 모든 반에서 다 똑같이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경술국치까지 나가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다음 주가. 그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흥선대원군부터 여기 보이죠? 흥선대원군부터 경술국치까지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또는 개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시대 분류에 관련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우선 1863년에 흥선대원군의 집권으로부터 개화기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와중에 1910년도죠. 우리나라가 국권을 뺏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제강점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언제 독립을 하나요? 1945년에 독립을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밑에는 대략적으로 1863년부터 흥선대원군부터 1910년 일제강점기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대략적으로 본 겁니다. 뭐 딱히 설명 안 하더라도 방향이 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인지는 알겠죠. 그걸 모르면 저기 유치원을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그지? 자,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고요. 여러분 프린트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 사건은 따로 정리하지 말고 요런 사건들을 이제 이 다음에서 하나하나 보여줄 겁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밑으로 내리면 되고 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죠. 그런 것들을 보여줄 건데 여기에는 나중에 연도를 적으면서 연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사건의 선후 관계를 짚어내고 그런 식의 복습 노트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위에를 패스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보기 전에 여기 보면 네모난 사각형으로 된 게 있고 테두리가 둥그런 사각형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테두리가 둥그런 사각형을 띠고 있는 것은 조선 내부의 어떠한 대응이고요. 테두리가 그냥 일반적인 각진 사각형을 띠고 있는 것은 조선 밖에서 외부 세력들, 외국인들이 일으켜서 조선 내에 영향을 끼친 것들입니다. 즉 외부에 공격이 있다면 반대로 내부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치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하거나 하는 대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이항선이 들어옵니다. 이항선이라는 건 뭐냐면 서양의 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세계사 영역을 같이 배우고 이러면 좋겠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역사를 한국사는 필수라 먼저 배우고 있다 하더라도 동아시아나 세계사를 같이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이미 이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중국과 일본에는 통상의 요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큰 바다, 소위 말하는 태평양이나 이런 데에서 좀 안쪽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전까지는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멜이라든지 벨테브르라든지 이렇게 뭐 표류해서 온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도 목적지는 일본이나 청나라였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태풍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흘러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겨우 도망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양선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은 통상의 요구예요. 통상 요구. 즉 문 열어라 이겁니다. 우리와 같이 장사하자 이런 건데 성리학이 보수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성리학을 중심으로 삼고 성리학에 미쳐 돌아가던 조선 입장에서는 뭐 저기 눈 파랗고 피부 하얗고 이런 양키들이 문 열어라 한다고 열어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100년 동안 지속됐던 세도 정치의 혼란기 속에 이양선이 등장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흥선대원군의 업적들을 하나하나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내적 개혁으로는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 조금 글자 크기 줄일게요. 적을 게 꽤 많아서 글자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충분히 보이죠, 여러분? 네, 내적으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요. 첫 번째, 흥선대원군 때 세도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삼정에 대한 개혁을 이렇게 냅니다. 삼정에 대한 개혁. 첫 번째, 군정. 어떻게 개혁을 하죠? 호포제로 개혁을 합니다. 호포제. 즉, 군정은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안 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영조가 균역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포씩 내라고 했는데 한 필씩 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 안에 양반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직업군인을 돌리기 위한 군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군포의 패단들이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백골징포라든지 황구첨정이라든지 강연체라든지 그런 것들 선생님과 같이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되는 양민들에게 군포의 부담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포를 내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군포를 걷는, 다시 말해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흥선대원군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반의 비율이 거의 60% 70% 되는 상황에서 양반들에게 군포를 안 걷고 어찌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라겠는가. 이 호포제는 그래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겠다는 제도입니다. 양반에게 군포를 걷는다. 써줄까요? 양반에게 군포 거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사실 좀 안 보이니까 좀 당깁시다. 자, 그 다음에 삼정의 개혁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군정 말고 환곡이 있겠죠. 예,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환곡은 관리들이 운영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돌을 섞어주는 분석이라든지 필요도 없는데 강제로 빌려준다든지 또는 빌려주지도 않아놓고 빌려준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사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관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관리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창을 만들고 사창에서 환곡을 해주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무래도 농사를 지었던 가을에는 곡식이 많겠지만 그러니까 겨울과 봄과 여름을 버티면서 곡식이 많이 모자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환곡의 필요성은 있어요. 즉 춘대춘합에 구율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그것을 지금까지 관리들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폐단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창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관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즉 사적 창고로 바꾸었다. 관청 창고가 아니라 사적 창고에서 그것들을 운영한다라는 개념에서 사창제로 바꿉니다. 사창제로.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떤 뭐 이렇게 막 저 사람은 되게 인품이 훌륭해 이렇게 소문이 났던 뭐 이렇게 백경배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사창의 운영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전정의 문제는 은결을 찾아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땅이 있고 이 땅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 땅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나오는 그 소출은 거의 다 그 땅의 주인이 혼자 먹튀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흥선대원군은 전국적으로 숨어있는 토지를 찾아내서 그런 토지들에게 다시 한번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은결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통해 삼정의 개혁을 하고요. 자, 이런 삼정의 개혁이 잘 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서의 문제는 사실 뭐였냐면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다시 말해 어떠한 가문들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조선의 정권을 잡으면서 왕권이 굉장히 취약하고 미약하고 무시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어떠한 일념하에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던 조선의 원래 제1궁전이었던 뭐를 다시 경복궁을 중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궁궐을 다시 증건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창덕궁이라든지 덕수궁이라든지 그러한 궁궐들보다 훨씬 더 크고 우람하고 아름다웠던 궁궐을 다시 짓는 작업이죠. 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새롭게 짓는 궁궐을 무슨 뭐 개떡같이 지어놓고 왕권 강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경제를 제대로 못 배운 흥선대원군께서는 당백전이라는 것을 만들죠. 당백전. 즉 멀쩡한 동전 하나가 상평통보 100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위 말해 화폐를 찍어낸 겁니다. 즉 물건이 돌아가는 양이나 또는 어떠한 다른 시장의 어떠한 다른 요소들은 일정한데 즉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화폐의 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당백전을 통해서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건 가격은 그대로더라도 화폐가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 이걸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자, 그럼 이번에 외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외적으로 통상과 수교를 거부하고 있죠. 흥선대원군은 하나하나 볼까요? 제일 먼저 사실 이것은 뭐 한국사 시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그 수능 시험에서는 이 정도 영역까지 언급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잘 읽다 보면 뭐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원래 흥선대원군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 외척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외국인들과 통상의 수교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외국의 어떤 무기라든지 외국의 과학기술들을 도입해 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프랑스의 신부들이라든지 그 종교 전파 문제로 인해서 뭐 기술이나 이런 걸 빌려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를 막 이렇게 특히 천주교 양반들의 지배권이라든지 성리학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천주교, 다시 말해 기독교의 어떠한 정신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걸 포교하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건 안 되겠다. 이 서양 양키 새끼들은 도대체 조선의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천주교라는 종교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미안해요. 이 천주교의 박해를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라 그래가지고 병인박해라고 하는데 이건 프랑스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평양 대동강 지역에 올라왔던 제너럴 셔먼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이거 진짜 싫어. 얘도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이렇게 보자, 대충.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번호 달고 지랄이야. 나 이런 거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PPT 개새끼들. 자, 어쨌든 뭔 개소리가 여기까지 왔어. 자, 병인박해, 즉 천주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들을 때려 죽인 게 문제가 되고, 제너럴 셔먼호는 그 대동강에 와가지고 그 처음에는 이제 물 좀 주고 밥 좀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폭풍이나 뭐 이런 걸 피해가지고 이렇게 불시착을 한 거거든. 원래 오면 안 되는 곳에 온 거거든. 근데 와 보니까 여기 완전 모르는 땅인데, 근데 여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이 원주민들하고 장사를 하라고 해야겠다. 즉 이제 상호 통상 개방의 요구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이양선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전투민족이잖아. 그치? 일단 차 가지고 뭐 이렇게 나갔다가 뭐 도로에서 시비 걸리고 이러면 일단 한판 붙어야 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How old are you? 이런 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 너 씨 나이가 몇 개야? 막 이러고 이제 나 같은 젊은 애들은 뭐 씨 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너 나이가 몇 개야? 뭐 너 엄마 없어? 아빠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씨발 새끼야 넌 요새 젊은 애들한테 안 맞아봤지 이러면서 맨날 싸우고. 이 우리나라 완전 전투민족인데 어쨌든 이 전투민족의 그 저기 조상님들답게 이 제너레이션 모노가 어느 정도 요구를 할 때는 그래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들어주다가 이게 하도 기어오르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모노에다가 이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거기 있는 애들을 다 죽여요. 훌륭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이 프랑스 문제와 미국 문제로 인해서 두 나라에서 침략을 해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에서 쳐들어온 병인양요가 있고 병인양요. 이거는 프랑스에서 쳐들어왔고 강화도로 쳐들어왔죠. 그리고 이때는 외교 장각이 약탈당하죠. 그죠? 네, 기억 날 겁니다. 외교 장각 얘기를 조금 하자면 사실 이 프랑스는 우리가 물리셨다고 보는 게 맞아요. 프랑스는 확실히 물리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병인양요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요. 이 다음에 신미양요는 승리했다고 못하는데. 그리고 사실 병인양요 때 그 프랑스 황제가 나폴레옹 3세라고 나중에 세계사를 배우면 알 텐데 나폴레옹의 이름을 달긴 달았는데 걔 호구 새끼예요. 멕시코 가서도 털리고 어디 가서도 털리고 허건을 전쟁은 엄청 좋아했어요. 나폴레옹 자기 삼촌답게. 사실 그 자기가 나폴레옹의 조카라고 정권을 잡은 거긴 맞거든요.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유전자 검색해 보니까 물론 나폴레옹도 죽고 나폴레옹 3세도 다 죽고 유전자 감식 기술은 거의 1950년 이후에 후반에 생겼으니까 그때 해보니까 실제로는 나폴레옹의 조카가 아니었대. 사생아였던 거야. 여자가 다른 데 가가지고 임신해 온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지금 이건 한국사에서 다룰 영역은 아니니까 이 나폴레옹 3세라는 호구왕 밑에서 있었던 프랑스군이어서 그런지 우리나라한테 털리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털리기 이전에 외교장각을 약탈을 했고 이 외교장각을 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뺏겼는데 그중에 이제 의궤라는 게 있어요. 이 의궤를 찾으려고 이제 한국의 어떤 학자가 간 거예요. 사실 그 의궤를 찾기 위해서 그 외교장각 도서들을 찾아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게 직지심체유절이에요. 예.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사실 지금 뭐 인강에서 할 만한 건 아니고 나중에 뭐 수업 시간에 약간 시간 나오면 또 설명해 줄게요. 자, 어쨌든 외교장각의 도서가 털렸다. 문화재 약탈이 털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뭐 프랑스 나중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 이런 것들 가보면요. 정말 진짜 박물관에 어마어마하게 유물이 많아요. 특히 전 세계 유물이 진짜 많은데 왜 그러냐면 다 훔쳐온 거라 그래. 이 새끼들은 아주 문화재 약탈이 특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일어난 게 먼저 신미양요를 보기 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뭐냐면 이것들이 이 당시에 뭐 독일이니 미국이니 뭐 유럽의 수많은 열강들, 미국은 유럽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양의 열강들이 소위 말해 동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름대로 살짝 그들보다 이렇게 무기의 발전 수준이 떨어졌던 문명들을 털고 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무덤을 털어보니까 재밌는 게 많은 거야. 특히 이제 이념이나 뭐 이제 서양이나 동양이나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죽었으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장품으로 많이 묻어줬잖아요. 껴묵거리들. 그런 것들을 털어가는데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 수교를 요구하려고 하던 독일과 이제 서양 애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조선 놈들은 보니까 굉장히 자기 조상을 모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선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흥선대원군 아빠의 무덤을 털어가지고 보물은 보물대로 털고 아빠의 시신을 가지고 있으면 저 흥선대원군 새끼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그 통상을 오케이 할 저희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지를 잡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고요. 음. 근데 이제 이 도굴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막 이제 우리나라나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 무덤 배웠잖아, 그렇지? 삼국시대 무덤에서도 껴목걸이 털리고 막 그런 게 힘든 거 아니까 최대한 도구를 못하게 막 돌로 덮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잖아.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게 도구를 파보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야.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농사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돌 깨는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어메 씨발
흥선대원군 아빠였던 남영군의 무덤을 이제 그 양키 새끼들이 털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뽀록이 난 거죠. 뽀록이 났고 큰일 났네 튀어야겠다 하고 이제 이 오페레트 얘네들 이제 독을 따는 빤스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앙에 보고로 들어가고 나니까 대원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지. 아니 이 양키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남의 아빠 무덤을 털으려고 그래? 이걸 하고는 승질 나가지고 야 이제는 뭐 통상이고 지랄이고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제너럴 셔먼호로 인해서 뒤지게 맞았던 미국 애들이 제대로 군대를 보내옵니다. 그게 바로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미국이고요. 그쵸? 여기도 강화도를 일단 기본으로 쳐들어옵니다. 사실 근데 이 신미양요가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요 뭐 어제 뭐 분전했다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좆발렸어요. 제대로 쳐발렸어요. 특히 이제 신미양요가 1866년 맞나? 66년인가 일어나는데 1년 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대에 남아있는 병사들은 남북전쟁을 겪었던 최정예 병입니다. 이 당연히 털릴 수밖에 없죠. 시원하게 털렸습니다. 어쨌든 신미양요 미군 기록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와 쟤네들은 진짜 거의 뭐 우리들은 총과 대포를 들고 있는데 쟤네들은 뭐 창칼 몽둥이 이런 거 든 상태에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싸울까? 쟤네들은 진짜 무슨 뭐 귀신 들린 사람들 같다. 너무 열심히 싸운다. 너무 용맹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안 되겠다. 그냥 빠지자라고 해가지고 털고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넥서스가 털리기 전에 그 본진으로 이제 한타를 온 애들을 넥서스가 안 터지고 막아냈으면 그거는 우리가 이긴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넥서스가 터지고 빠진 거예요. 예. 이겼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신미영한테 지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을 몰아낸 건 맞으니까 흥선대원이 이후에 척화비를 세우는 거죠. 예. 양키 놈들하고 장수하자고 하는 새끼들은 다 빨갱이 새끼들, 매국노 새끼들이다. 이런 척화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머리에 척화비가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죽어도 안 하고 영어 단어도 안 외우고 그러고 있죠.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흥선대원군의 어떠한 그 지배 체제가 나름대로 성과를 본 것도 있지만 흔들린 것도 있어요. 삼정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성공을 받겠지만 경복궁 중공 과정에서 이제 당백전의 발행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지방의 선비들이라든지 유생들이 많이 비판을 하죠. 특히 또 흥선대원군이 사실 선생님이 지금 적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적읍시다. 여기다 서원철폐를 하나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원철폐한 국왕 누가 있었죠? 영조, 그쵸? 영조가 서원철폐한 건 이유가 뭐였지? 그렇지. 지방 세력들의 여론을 후렴하는 서원이라는 단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였잖아. 그치? 왜냐면 본인이 너무나 출신 성분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씹어대기 시작하는 서원들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권력이 생기니까 서원을 좀 밀었죠. 근데 흥선대원은 이 당시에 서원을 왜 밀었냐면 이 서원이 결국 양반들의 주력이 돼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에 있는 양반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게 너무 저기해지니까 도대체 서원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역사와 전통을 남긴 서원 빼고는 다 갈아치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전문대라든지 4년제 대학들 중에 좀 쓰레기 같은 대학들도 많잖아요. 진짜 말만 대학이지. 그런데 그런 대학들에서 제대로 수업도 안 하고 시설도 없는데 학생들에게 등록금이라고는 1년에 막 600만원 700만원 많으면 1000만원씩 받아가니까 이걸 이제 치워버리는 거죠. 이따위 대학들 대학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이따위 서원들 서원을 인정하지 않겠어.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백성들을 털고만 있는 서원이 무슨 서원이냐 이러면서 서원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양반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니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사실 대원군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아빠를 대원군이라고 그래요. 즉 그 세도 정치의 마지막 왕이 뭐였죠? 누구였죠? 순조, 헌조, 철종이니까 철종이 죽고 나서, 그죠? 철종이 죽고 나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왕이 되는데, 그럼 왜 흥선대원군이 왕이 되지 않았냐?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양자로 입적이 돼가지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아빠는 대원군이지만 계보상의 아빠는 다른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정권을 잡게 된 건데 왕은 못 됐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렸던 고종이 성장을 하게 되죠. 성장하게 돼서 이제 자기가
자기 마누라였던 명성황후 아니 난 그 사람 싫어해서 어쨌든 자기 마누라였던 민비와 함께 친정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친정을 합니다. 즉 아빠를 몰아내고 내가 직접 정치를 할 거야. 나도 이제 나이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운요 사건이 터집니다. 운요 사건은요, 일본의 배가 일로 넘어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일본은 자기네들이 당했던 그대로 대갚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이 미국의 페리 제독에게 흑선내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라의 문을 열어요. 그걸 보고 배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운요를 가지고 와서 운요가 뭐 공격을 받았다니 어쨌다니 이러면서 니네들 손해배상해라. 우리는 진짜 평화롭게 장사하려고 하는데 감히 우리한테 대포를 쏘고 빵빵빵 하고 막 우리랑 싸우려고 해? 이딴 게 어딨어 하고는 강제로 나라의 문을 열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의 성격을 몇 개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성격. 잠깐만요. 이거 왜 삽입이 삽입.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지금 글자 크기가 잠깐만 여기 14지. 얘도 이거 커. 잠깐만. 이거 기본을 어떻게 줄이더라. 있는데 귀찮다. 자, 강화도 조약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격.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겠죠. 그죠? 나 진짜 이거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자,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고요.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조건들이 뭐가 있냐면 EX 일단 치해법권 치해법권 이거를 영사재판권이라고 하죠. 네. 보여요 여러분? 조금 이쪽으로 뺄게요. 이 정도 하면 보이죠. 네.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에 관한 조항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미국 그러니까 지네 나라에서는 지금 쌀이 부족해. 왜 쌀이 부족하냐면 공업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도시로 모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동자로 쓰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그러니까 쌀의 수요가 이렇게 쌀의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는 형태였고 조금 나중에 이제 산미증식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해 줄 기회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농업에 힘쓰기보다는 지네 나라에서는 공업에 힘써야 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쌀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미국 유출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있었어요. 불평등 조약. 자, 그래서 또 계양장이 어디였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산과 원산과 인천이에요. 자, 부산은 당연히 자기네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으니까 개항을 요구했고 반대로 인천은 수도였던 한양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니까 개항을 요구했고요. 또 원산은 어디냐면요. 원산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원산의 위치 보여줄게요. 원산의 위치 원산 이런 애가 나와? 환장하겠네. 광주광역시 남구 원산동 이런 데 아니고요. 잠깐만요. 야, 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들어가면 나오나? 지도 안 나오나? 아니 환장하겠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야 잠깐만. 아이 환장하겠네. 네이버 지도 가보자. 네이버 지도에서 원산을 써볼게. 잠깐만. 아니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원산. 아니 왜 여기가 나와? 아이씨 야 잠깐만 나와봐. 보여줄게. 자 여기 원산 보이죠? 이게 원산이에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색깔 보일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하얀 데가 이제 그 뭐겠어요? 평지고 어디야? 여기 보여요? 요런 녹색들이 산지일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와중에 요쪽에 지금 생각보다 나름대로 평해가 좀 있죠? 여기가 생각보다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평해 중에 하나예요. 이쪽 지역에서 나는 곡식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빼돌리기 위해서 원산도 개항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해돼요? 됐죠? 자, 그러면 더 적을 게 있나? 그렇죠. 결과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과 완선. 자, 강화도 조약의 결과.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 오랑캐 팬티만 입고 다니는 애들인 줄 알았던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대포를 꽝꽝 쏴가면서 야씨 우리랑 뭐 협상해 어째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일본을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신사 파견이 결정되는 거죠.
일본을 보러 가자. 이런 수신사 파견도 결정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수신사 또 저기 청나라를 보러 간 뭐 영선사 이런 다른 나라들을 보러 간 또 미국을 보러 간 뭐 보빙사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쭉 가게 됩니다. 이제 보빙사 나중에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 여기서 볼 건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황춘팬이라는 친구가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다 줍니다. 즉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당시 가장 위험한 친구들이었던 러시아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미일 청이 미안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아시아 쪽으로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 생각나면 러시아 말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러시아 여자요? 안 이뻐요. 겉으로 보면 이뻐 보이죠? 가까이 가면 냄새나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러시아를 생각하면 굉장히 추운 나라, 뭐 보드카,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시베리아 같은 이렇게 그 위도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다로 뻗어나가고 싶어. 그런데 자기네 항구, 자기네 영토에 있는 모든 항구들은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 너무 추운 동네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세계사 나중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조선, 미국, 일본, 청나라가 연합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조선 책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신사 일행이었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 책략을 구해와가지고 이걸 이제 조선에다 뿌리는데 이 조선 책략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친중, 중국과 친하고 그 다음에 결일, 일본과 맺고 그 다음에 연미, 미국과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뭐 안 그래도 중국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왜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 만주족 오랑캐들이잖아. 뭐 근데 오랑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쪽발이 새끼들하고 결싸맺고 양키 새끼들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이런 연병하고 조선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이제 조선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어쨌든 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을 따는데 일본이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들이 문을 따러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자, 미국과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는데요. 조미수 통상조약의 내용은요. 딴 건 볼 게 없는데 성격 중에 최혜국 대우 이거를 하나 꼭 봐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게 가장 강력한 혜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조약의 특징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그 조약을 맺을 때도 최혜국 대우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에서 청나라가 미국과 맺은 조약들, 반대로 일본이 미국과 맺은 조약들을 보는 과정에서도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고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 바로 미국과 맺은 조약을 찾아내는 어떠한 키워드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이 최혜국 대우가 나중에 어떤 그러니까 이 최혜국 대우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털어갈 때 있어서 사실 이때만 해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거의 뭐 족밥으로 봤지 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뭐 한미 동맹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공산국가와 싸우는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싸우는 그런 뭐 군사적 동맹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일본이 너무나 신박한 방법으로 또는 프랑스가 독일이 영국이 너무나 신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털었어. 자기네 애들은 그걸 생각도 못 해본 거야. 미국 애들은 우와 저건 진짜 신박한 나쁜 방법인데 라는 거를 최국 대우라는 게 있으면 야 일본 애들한테 이렇게 신박하게 털려줬으면서 우리한테는 안 털릴 거야? 우리가 가장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 국가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또는 독일이 프랑스가 새롭게 생각한 신박한 방법으로 너희를 털어가는 걸 보면 우리도 똑같이 털어갈 거야 라는 이유 또는 라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항에 삽입한 게 바로 최국 대우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최국 대우의 결과 다시 말해 조미수 통상조약의 결과로 이번에는 미국을 보러 가는 보빙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돼요. 샌프란시스코로 뭐 가서 뭐 미국 대통령도 보고 뭐 그렇게 됩니다. 자 반대로 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잠깐만 아니 삽입 어딨어? 우리나라의 대응도 있겠죠. 아니 왜 삽입이 안 보여? 잠깐만. 자 삽입 텍스트
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개화 정책을 해야 될 겁니다. 왜? 지금 일본인이 미국인이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대포로 빵빵빵 쏴가지고 막 이제 철로 이렇게 뭐 거북선도 아니고 거북선처럼 뚜껑만 철로 덮은 것도 아니고 온 몸뚱이가 다 철갑선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쏘기 시작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창, 칼, 몽둥이, 뭐 조총 이런 걸 보면서 허허 씨발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무기가 너무 후지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국의 양무운동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외국의 무기를 사와서 외국의 무기로 훈련하고 그런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별기군을 창설을 합니다. 네.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별기군이에요. 왜냐면 이 별기군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시 말해 별기군에게 대부분의 군비를 다 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오군영 체제의 군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그 오군영 체제의 불만들을 제대로 어루만져 주지 못해 폭발한 게 바로 이 다음에 배우는 이모군란이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이모군란 보겠습니다. 별기군들에 대한 대접은 굉장히 좋은데 구식 군인들에게는 이제 월급도 제대로 잘 못 주고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야 이렇게 돈 안 줄 거면 우리는 미쳐버릴 거야 막 돌아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니까 그래 알았다 1년치 월급이 밀리긴 했지만 일단 2개월치라도 받아가렴 하고 월급을 준대요. 일단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가서 월급으로 받은 쌀을 딱 까보니까 분석이야. 돌이 섞여 있어. 흙이 섞여 있고. 야 생각을 해봐. 어디 가서 일을 했어. 1년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했어. 그런데 월급을 안 줘. 왜 안 주냐 했더니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회사의 사정이 어렵겠지만 본인들은 뭐 다 술 먹고 룸살롱 가고 여자 끼고 벤츠 끌고 다니고 이러고 있어. 그런 와중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이 지랄 떨고 있는 게 너무 승질나니까 이씨 뒤지기 싫으면 빨리 월급 내놔 이랬단 말이야. 그냥 알았어요 월급 줄게요 하고 이제 월급 봉투를 줍니다. 뭐 저기 뭐야 1개월 2개월 1년 동안 일한 걸 못 받은 거지만 어쨌든 2개월치 월급이라도 주겠다니까 2개월치 월급을 딱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까보니까 월급이 반밖에 없어. 나머지 반은 뭐 웹하드 캐시야. 미쳐 안 미쳐? 미치지. 거기에다 막 또 이런 것도 꽂혀있어. 청첩장. 자기네 청첩장. 월급도 반밖에 안 주고 나머지 반은 웹하드 캐시로 주고 거기다 청첩장도 막 꽂아버려. 열 받아 안 받아? 당연히 열 받지. 당연히 반란이 일어납니다. 즉 이모곤란의 원인은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야 이거 왜 글자 크기가 이래? 뭐야? 맞아? 14 크기? 몰라? 맞네? 잠깐만. 그러면 이모곤란의 원인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고요. 아 진짜 싫다 이거. 씨발. 자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고요. 전개 볼까요? 자 그래서 일단 자기한테 월급 주던 그 민씨 일가들을 죽입니다. 민씨 일가들을 뭐 이렇게 두들겨 패고요. 이게 사실 뭐 줘야 되는 월급의 일부를 민씨 일가가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뭐 민씨 일가들을 패 죽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별기군을 가르치고 있었던 교관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해요. 네.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킵니다. 흥선대원군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다 이러면서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키고요. 이 과정에서 명성황후가 이제 튀죠. 지방으로 튀어요. 뭐 사실 왕실에서 거의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다시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을 하는 과정 그리고 명성황후로 도망가고 뭐 경복궁 일부가 뭐 불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청군이 개입을 합니다. 즉 우리가 조선의 종주국인데 우리 부하 나라에서 이러한 뭐 쿠데타가 비슷한 게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질서를 잡아주겠다 이러면서 청군이 다시 개입을 해가지고 대원군을 잡아가요. 자기네 나라로. 그리고 민씨가 재집권을 합니다. 도망갔던 그 저기 뭐야 명성황후가 사실 청나라에게 요청을 해서 이 반란을 다스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안 그래도 조선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져 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청나라는 기회는 찬스다 하고 내려와서 대원군을 잡아가고 혼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늘리고 있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민씨가 재집권을 하게 되고요. 결과는요. 결과 청이 이제 진압을 하는 거예요. 청나라가 이 이모곤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이모곤란을 진압하고요.
근데 어쨌든 청나라가 진압하는 과정 이전에 이모군란에서 구식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자기네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자기네가 이제 별규군에 파견했던 교관이 죽고 이랬으니까 이거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또 배를 잽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의 결과로서는 재물포 조약도 있어요. 재물포 조약. 재물포 조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 딴 게 아니고요. 사실 일본의 군대 파견이 허용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굉장히 잘못된 서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텐진 조약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이 언제 거냐면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만들어진 조약인데 서로 간에 이제 병사를 보낼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통보를 하고 보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가 파병하니까 일본도 파병하고 그로 인해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그 해석이에요. 사실 지금 8종 교과서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써준 교과서가 미래엔이에요. 미래엔 교과서가 혼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서술을 하고 있는데 텐진 조약은 나중에 텐진 조약에서 한번 하겠지만 양쪽이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 통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조약을 한 거고 사실 한국 내에 조선 내에 일본의 군대를 주둔하게 허용한 것은 재물포 조약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나중에 텐진 조약에서 조약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 다지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약들을 볼 건데 그 조약 속에서 재물포 조약인지 텐진 조약인지 이런 것들 조약들을 구분해내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한번 더 볼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재물포 조약이 바로 청일전쟁의 원인 중 하나였던 일본군의 파견을 허용하게 해줬던 조약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전 이것은 이모군란의 결과로 인해서 일본과 맺은 조약이고요. 청나라와 맺은 조약도 있겠죠.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이라는 건데 이것도 내용이 뭐냐면 청나라 사람들의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부여하고요. 즉 지금까지는 외국 상인들이 항구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또는 국경도시 일부에서만 자기네들의 장사의 권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지 다시 말해 내륙까지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혜국 근데 이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미국이라든지 그런 여러 나라들이 최혜국 대우를 요구했었고 왜 청나라들만 내지 통상권 줘? 우리도 최혜국이니까 우리도 내지 통상권 줘 이러면서 최혜국 대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내지 통상권을 얻은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일단 영상이 벌써 40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끊고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바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 뭐야? 왜 이렇게 돼?